안녕하세요. 박래호TV 박래호입니다. 택시 자격시험, 자격증 한 방에 합격하는 지름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편은 제 5강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고요. 대형 서점에 가면 제가 만든 책이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의 뒤편에 보게 되면 모의고사가 있죠. 모의고사 2편의 두 번째 문제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차로의 황색 신호가 의미하는 것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자, 교차로로 진입하고자 하는데 황색 불로서 등호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황색 신호가 들어왔다. 정지선을 넘었다고 한다면, 정지선을 넘고 난 뒤에 황색 불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교차로를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정지선을 넘지 않았는데 황색 불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정지선상 또 내지는 횡단보도 전에 자동차는 정지해야 된다. 이것이 황색 신호가 주는 의미예요. 1항 보도록 합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된 신호이다. 맞는 얘기죠. 2항 전 신호와 후 신호가 현시되는 사이에 주는 신호죠. 신호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주는 신호가 황색 신호라는 거예요. 3항 전 신호에 따라서 주행하는 차량과 후 신호에 따라서 주행하는 차량과의 상충을 서로 부딪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황색 불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항 황색 신호가 현시되는 시간은 통상 6초 이상이다. 황색 신호가 현시된다고 하는 것은 황색 신호가 켜지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얼마? 3초를 줍니다. 따라서 4항 6초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얘기다. 따라서 4항이 여기에서는 답이 되겠습니다. 32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철길 건널목에서의 안전 운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철길 건널목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일단 정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요. 철길 건널목은 3종으로 나눠져 있다. 1종, 2종, 3종. 1종이라고 하는 것은 차단기와 신호등과 표지판이 세 가지가 있는 걸 1종이라고 그러고요. 2종은 차단기가 없고 신호등과 표지판만 있는 것이 철길 건널목의 2종이에요. 철길 건널목의 3종이라고 하는 것은 표지판만 있는 곳을 3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철길 건널목은 일단 정지해야 된다. 그런 개념 속에서 공부하시고 답을 풀어가면 되겠어요. 1항 일단 정지해서 좌우 확인 후 안전하게 통과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2항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기어 변속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요. 3항 철길 건널목에서 앞차가 일시정지 않고 쭉 지나가면 나도 같이 통행하면 될까요? 안 되죠. 사고 나죠. 따라서 맞지 않는 거, 틀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3항이 되는 거예요. 4항 건널목 앞 도로의 여유 공간을 확인하고 운행해야만이 철길 건널목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3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건 뭐가 맞게 설명됐느냐는 거예요. 1항 교차로, 횡단보도 등은 주차만 금지된다. 아니다. 주정차가 금지되죠. 틀린 얘기예요. 2항 화재 경보기로부터 3m 이내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3항 터널안 다리 위는 주차는 가능한가요? 주정차가 안 되는 곳이죠. 4항 도로공사구역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에는 정차가 금지된다. 도로구역이 가장자리가 아니고 얼마예요? 도로공사구 구간으로부터의 5m 이내에 정차가 금지된다. 역시 주차도 금지되는 것이죠. 따라서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화재 경보기로부터 3m 이내에는 주차가 금지되는 것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째 문제를 풀어봅니다. 교통안전표지의 노면 표지가 점선, 실선, 복선으로 표시된 경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런 거죠. 우리가 노면에 보게 되면 어떤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어느 것은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선인데 두 개로 복선으로 되어 있다. 자, 이것은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냐? 이것은 허용된다는 것이죠. 차로를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허용된다고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차로 변경할 수 없어요. 터널 안에 이와 같이 실선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실선은 실선인데 두 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절대 안 된다고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죠. 따라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복선으로 되어 있는 건 뭘 의미하느냐? 점선은 허용이에요. 그 다음에 실선은 뭐예요? 안 됩니다.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복선은 뭐예요? 절대 안 된다고는 강조다. 따라서 34번째 문제는 1항 허용, 제한, 강조. 점선, 실선, 복선은 허용, 제한, 그 다음에 강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정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째 문제를 풀어봅니다. 다음 중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운전자로서의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맞는 얘기죠. 2항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한 곳에 계속 서 있으면서 고객을 기다린다. 이건 안 된다. 그런 거죠. 맞는 얘기고요. 3항 자동차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발 또는 운행해서는 안 되죠. 승객이 추락되는 그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맞고요. 4항 운전 중 도로에 이상이 발견되면 운행을 중지하고 택시조합에 알려야 되나요? 택시조합은 침묵단체입니다. 따라서 도로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구청이라든가 일반 도로에서는요, 고속도로 같으면 도로공사에 연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따라서 맞지 않는 것, 사항이 택시조합에다 연락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째 문제입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의 적절한 서비스 자세가 아닌 것, 상식적인 면에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1항 승객의 짐 싣는 것을 도와준다. 아주 친절한 운전자이군요. 2항 운행하는 경로는 적정한지 승객에게 물어본다. 아주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3항 승객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아무래도 신경 쓰는 게 좋겠죠. 4항 몸이 불편한 승객은 될 수 있는 한 거부한다. 어쩌면 몸이 불편하니까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분들을 고객으로서의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4항이 운수 종사자로서의 적절한 서비스 자세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째 문제입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의 준수 사항 중 해당되지 않는 것, 어느 경우가 운수 종사자로서의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거죠. 1항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는 건 바람직한 거예요. 2항 승객이 차량 안에서 졸고 있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다. 승객이 좀 피곤하고 하니까 뭐 잘 수 있잖아요. 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 왜 내가 운전하는데 혼자 자고 있습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3항 애완동물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을 동반한 승객에게 탑승을 당연히 허용하는 것이죠. 맞는 얘기고. 4항 택시의 차실에는 방향제나 일간 신문 등을 비치한다. 이건 과잉 서비스, 불필요한 서비스예요. 따라서 사항이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문제니까요, 상식적인 선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요 거의 다 정답이 보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째 문제를 봅니다. 운전자의 운전 과정에 행동이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운전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도로 상황을 잘 보고 가는 거죠. 제일 먼저 상황이 어떤가, 앞에 위험물이 있다, 앞자동차가 어디로 움직인다라고 알고 가야 되겠죠. 또 뒷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알고 운행하는 것이 안전한 운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처음에 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파악한 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제동,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핸들을 틀 것이냐, 이거 조작해야 되겠죠. 따라서 운전자의 행동의 과정은 인지, 판단, 그 다음에 조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9번째 문제를 봅니다. 운전 중에 운전자가 가장 많은 그 정보를 얻는 감각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오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오감을 활용하면서 운전해야만이 안전 운전이 됩니다. 뭐다?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시각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때는 자동차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어떤 삐그덕거리는 게 들리네? 하는 자체는 뭐예요? 귀로 듣는 거죠. 청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배선이 타나? 연료가 새나? 가스가 새나? 코로 맡아보는 게 후각이죠.
그 다음에 어느 경우는 부동액도 한번 엔진오일도 찍어서 살짝 혀로 맛을 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게 미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만져보면서 흔들어 보면서 하는 걸 점검하는 것을 촉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각, 눈이죠. 코로 보는 게 후각, 귀로 듣는 게 청각, 입으로 보는 게 미각,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보는 게 촉각, 이것을 오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건 뭐예요? 시각이죠. 계기판도 봐야 되고 도로 상황도 봐야 되고 모든 것들을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시각이고요. 제일 오감 중에 약하게 우리가 활용하는 건 미각입니다. 미각입니다. 따라서 어떤 운전자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 건 뭘 통해서? 눈으로 통해서 받는 거예요.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보를 얻는다. 제일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시각,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째에서 4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방어운전과 안전운전 결과적으로 사고에 휘말려가지 않는 것이 방어운전이고 내가 사고를 내지 않도록 운전하는 것이 안전운전이란 말이죠. 거기에 따른 내용을 봅니다. 1항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사고로부터 예방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2항 안전운전은 운전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안전운전. 맞는 거고요. 방어운전은 자신이 사고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자체가 방어운전이죠. 1항, 2항, 3항은 아주 방어운전과 안전운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4항 보도록 하죠.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은 상대방의 사고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건 없어요. 따라서 4항은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40번 문제에서는 정답을 4항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41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여름철에 자동차 관리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게 그러세요. 자동차 관리는 여름철은 여름철에 맞게끔, 겨울철에는 겨울철에 맞게끔 점검해야 돼요. 기본적인 게 뭘까요? 겨울철에는 히터 작동이 잘 되는가 보는 게 기본이고 부동액 제대로 들어있는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여름철에는 뭐예요? 에어컨 관계를 보는 것이 바로 여름철의 차량 관리의 기본인데 여기에서 여름철 차량 관리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1항 비가 많이 오죠. 여름철에 호우로 인한 빗길 운전이 많은 계절이므로 와이퍼의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올바른 여름철의 관리 방법 2항 여름철에는 엔진 과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냉각계통의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부동액이 아닌 냉각수죠. 요새는 부동액과 냉각수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라디에이터에 물이 제대로 들어있는가 확인하는 게 여름철에 중요한 거고요. 3항 차내 환기를 자주 시킨다. 아무래도 여름철은 어떤 그 열에 의해서 자동차 안에 환기가 잘 안 되게 되면 나태해지고 피곤해지고 사고 위험이 있단 말이죠. 여름철에 점검을 자주 해야 될 거고요. 4항 히터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오염된 히터는 미리 교환해준다. 맞는 이 얘기지만 사항은 히터의 문제니까 어느 때 겨울철에 주로 관리해야 되는 문제다. 따라서 여름철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항은 겨울철이라는 이 얘기를 해서 정답이 아니죠. 답이 틀린 거죠. 따라서 정답 41번의 정답은 여름철 문제인데 사항은 겨울철 문제 얘기했으니까 사항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교통사고 시에 어깨와 복부를 지나는 2점식 안전벨트를 의한 장기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랬어요. 자, 안전띠는요, 이렇게 복부로 지나가는 1점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로 이렇게 매는 것이 2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깨로 맨 안전띠가 있는데 그 안전띠를 메고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한 의미는 더 많지만 어떠한 그 신체에 장애를 줄 때가 있어요. 어느 경우가 생긴다. 장파열이 생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로 매다 보니까 어떤 문제 결과적으로 그 갈비뼈라고 하는 늑골이 골절을 입을 때가 있다. 따라서 이 점식은 어떠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되게 크게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전띠는 안전을 보호하지만 늑골 골절과 장파열을 줄 염려가 있는 것이 이 점식의 어떤 단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째 문제를 봅니다. 다음 중 응급조치의 정의를 올바르게 설명되지 않는 것. 응급조치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되면 환자가 생길 수가 있죠. 그때 응급조치를 해야 돼.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약품을 쓰지 않고 그 순간 그분의 어떤 고통도 덜어주고 그 어떤 문제가 더 크게 변하지 않도록 출혈이 있다고 한다면 지혈도 해야 되는 이 자체가 바로 응급조치란 말이죠. 1항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조치가 바로 응급조치입니다. 2항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를 응급조치라고 얘기합니다. 3항 부상자를 보호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가 응급조치이지요. 4항 의약품을 사용하여 부상자를 치료하는 조치는 응급조치가 아니고 그냥 치료라고 하는 의학적인 치료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응급조치가 아닌 것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째 문제입니다.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일 때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은 어떤 것이냐. 1항 사망자의 시신보호, 2항 회사 또는 보험회사 담당의 신고, 3항 경찰서에 신고, 4항 부상자 구호. 사고가 발생되면 부상자가 생겼다는 경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하기 전에 부상자부터 먼저 구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44번의 문제는 4항 부상자 구호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알아두시고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인공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인공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입과 입으로 하는 것을 인공호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강과 구강을 가지고 이제 응급조치하는 걸 인공호흡이라고 그렇습니다. 1항 우선 인공호흡으로 환자의 가슴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기도를 다시 확보한다. 기도가 열려 있어야 돼요. 기도에 뭐가 막혀 있으면 인공호흡해야 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2항 인공호흡을 시도해서나 잘 되지 않는다면 잘 될 때까지 시도한다? 아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치를 해야 되지 계속 인공호흡으로만 연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거리가 먼 것, 그래서 틀린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2항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3항 인공호흡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구강대 구강법이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입과 입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 인공호흡의 기본이다. 4항 인공호흡을 하기 전에 기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은 2항이 말이 안 된다. 따라서 2항으로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6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시에 심폐소생술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자,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숨을 제대로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요, 기도를 먼저 개방하는 걸 확인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슴을 압박해서 하는 자체가 심폐소생술이에요. 가슴 압박은 막 무조건 막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5cm 정도의 의미로 움직여주는 이 자체가 심폐소생술이다. 그래서 기도의 개방, 인공호흡,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을 주는 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의 순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7번째 보도록 하죠. 성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경우에 가슴 압박의 깊이에 오른 것,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약 5cm 정도의 의미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심폐소생술에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답을 약 5cm 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째 문제입니다. 방어운전의 요령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경우가 방어운전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냐는 거예요. 1항 다른 차량에 끼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도록 한다. 이건 방어운전이 아니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2항 차량이 많을 때는 속도를 가속해서 다른 차들보다 앞서간다. 이것도 사고를 유발하는 일이지 예방운전과 안전운전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3항 대형차를 뒤따를 때는 신속히 앞지를 해서 대형차를 이탈해 주행한다. 대형차가 앞에 가면 답답하긴 해요. 그렇다고 그 차를 무조건 앞질로 신속하게 가서 사고 문제가 생겨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4. 교통신호가 바뀐다고 해서 무작정 출발하지 말고 주위의 자동차 움직임을 관찰하고 진행한다. 아주 올바른 얘기가 됩니다.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이 됐다 해서 내가 가게 되면 그 사이에 어린아이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신호만 믿고 가지 말고 주의를 확인하고 가라고 하는 안전운전의 요령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택시 운전을 직접 하실 때에도 유의해서 운전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시험 문제들이요, 시험을 보기 위한 문제라기보다는 안전운전과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제출되면서 시험 보면서 좀 더 알아두십사 라고 하는 의미가 시험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9번째 문제를 봅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의 자세 중 올바르지 않는 거. 택시 운전자로서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네요. 1항 밝은 미소와 상쾌한 인사로 승객을 맞이한다. 아주 착한 운전자입니다. 2항 골목길은 회차가 어려우므로 무조건 들어가지 않는다. 승객이 골목길을 가자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서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게 바람직하지요. 따라서 올바르지 않는 거. 골목길에 무조건 안 들어간다? 회차하기 어렵다? 안 된다. 이 항이 맞지 않는 거예요. 3항 고객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4항 승객의 무거운 짐이 있으면 싣고 내릴 때 도와주는 거. 아주 바람직한 운전자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9번째는 말이 안 되는 거. 이 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운 번째 문제입니다. 택시 운전자로서의 올바른 서비스의 기본 자세가 아닌 것. 1항 단정한 용모 중요해요. 2항 공손한 인사하시는 게 좋지요. 3항 급정지 끝을 바란다는 것은 바람직한 운전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3항이 틀린 얘기고 밝은 표정을 짓는 건 서비스의 아주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의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요. 한 번만 문제를 조금 의미 있게 읽어보시면 답이 다 보여요. 상식적인 면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음 쉬운 한 번째 문제 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행동 예절 중에서 인사할 때 마음가짐에 대한 자세가 잘못된 건 그랬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항 의례적으로 한다. 의례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도 그 감각을 알지요.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게 좋고요. 4항 경쾌하고 겸손한 인사말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면서 인사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틀린 것은 의례적으로 한다가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상식적인 면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다 쉬운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승객과 대화 시 유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항 승객과의 논쟁은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승객을 모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뭐 종교적인 얘기는 가능한 삼가하십시오. 또 하나 정치적인 얘기는 삼가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고향의 이 얘기는 좀 삼가하십시오. 이것은 뭐 지역 감정의 문제, 정치의 어떤 그 이해관계 문제, 또 종교의 어떤 그 신앙의 문제가 각각의 어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논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 아니면 그런 건 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일단은 1항 승객과의 논쟁은 가능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2항 불평과 불만은 승객이 하지 않도록 한다. 좋죠. 3항 거친 행동에 억양을 높이지 않는다. 큰 소리 막 악쓰고 이러지 마시고요. 4항 승객과 대화할 때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승객이 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간다면 별로 바람직하죠.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금이다. 이거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승객과 대화할 때는 가볍게 이 얘기하는 게 좋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쉬운 두 번째 문제는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운 세 번째 문제를 풀어봅니다. LPG 차량 사고 시에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는 LPG 자동차를 운행하는 택시가 연료 공급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는 어떤 걸까 알아둬야 되겠죠. 그건 바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합니다. 전자 밸브다. 자, LP 가스 자동차의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는 일단은 전자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네 번째 문제입니다. LPG 또 문제는요. LPG 차량 운전자가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자, 1항 액체 출구 밸브. 출구 밸브는 적색이에요. 충전 밸브는 녹색입니다. 적색은 완전히 개방한 상태로 운행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2항 환기구가 밀폐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해야 된다. 환기구가 밀폐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떨까요? 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옳은 얘기예요. 3항
가스 충전 밸브, 충전할 때는 녹색 밸브라고 그랬어요. 자, 충전에 대비해서 항상 개방한 상태에서 운행해야 된다. 운행할 때는 충전 밸브는 꽉 닫아야 됩니다. 출구 밸브만 열려야 시동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망, 가스 충전 밸브는 충전에 대비해서 항상 닫은 상태로 가야 된다는데 개방된 상태라 했으니까 맞지 않는 얘기, 사망이 여기서 올바르지 않는 얘기예요. 답이 되고요. 4. LPG 충전 후에는 가스 주입구의 분리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을 해야 된다. 충전하고 난 뒤에 가스 주입구 또 그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죠.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죠. 따라 쉬운 네 번째 문제는 정답이 사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쉬운 다섯 번째 문제 봅니다. 운행 중 차량이 제동하는 차체의 관상에 의해서 앞범파 부분이 내려앉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런 얘기죠. 자동차가 쭉 운행하다가 앞에 어떤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났다. 급브레이크 잡으면 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급브레이크를 잡았다 하게 되면 자동차 제동장치는 작동이 되면서 타이어가 록되죠. 묶이는 거죠. 그때 자동차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자동차는 계속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동이 걸리고 자동차는 가고자 하고 하니까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앞쪽으로 쏠리는 거죠. 앞 범퍼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운된다. 뭐가? 앞부분이. 그걸 로즈라고 그래요. 코가 낮아진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로즈 다운 현상이라고 그런다. 따라서 운행 도중에 차량이 제동할 때 앞부분이 내려앉는 것, 이 현상을 뭐라고 그런다? 노즈 다운 현상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 노즈 다이브 현상이라고 그래요. 다이빙 한다는 거 마찬가지죠. 따라서 노즈 다운 현상, 노즈 다이브 현상 같은 얘기입니다. 운행 도중에 급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자동차 앞부분이 내려앉는 것, 이 부분, 뒷부분이 들리고요. 이것을 노즈 다운, 노즈 다이브 현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여섯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운전자의 인지, 지연 반응 시간 중 가장 짧은 반응 시간으로 맞는 것. 순간적으로 뭐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예상하면서 피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뭐가 나타나면 반응이 금방이죠. 이걸 무슨 반응이라고 하죠? 반사적인 반응이라고 그렇습니다. 제일 빠른 순간에 이루어지죠. 이것을 반사적인 반응이라고 한다. 단순한 반응, 복잡한 반응, 무분별적인 반응,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동차 운행하든가 또는 일상생활하면서 갑작스럽게 어떤 위험물이 나타날 때 자기도 모르게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순간적으로 몸을 틀고 몸을 바꾸는 거가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반사적인 기능, 반사적인 반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쉬운 일곱 번째 문제를 봅니다. 도로에 물이 고인 장소를 통과할 때에 운전자로서 올바른 운전 방법 1화 일시정지 주의하면서 서행해서 운전한다. 물이 고여 있다고 해서 정지할 필요는 없죠. 서행하면서 물이 튀기지 않도록 가면 되겠죠. 1항 바람직하지 않는 얘기가 되고요. 2항 물이 튀게 운전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아닙니다. 처벌받습니다. 3항 물이 튀지 않게 속도를 감속해서 서행으로 운전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이에요. 4항 그대로 진행한다. 물 튀기도 되나요? 안 되죠. 따라서 올바른 운전 방법은 3항 물이 튀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쉬운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부과되는 범칙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운행 도중에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던진다 또는 종이컵이죠. 물컵을 밖으로 던진다, 휴지를 던진다.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이지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 그 범칙금은 얼마?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쉬운 아홉 번째 문제를 봅니다. 교차로에서 안전운행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교차로에서 어떻게 안전운행해야 되느냐. 1항 교차로 내에서는 항상 정지할 수 있다는 마음 자세로 운전해야 되는 것이 안전한 운전 방법이에요. 1항 맞고요. 2항 교차로 내에서 다음 신호를 추측하고 운행한다. 교차로 내에서 다음 신호를 추측하면 안 돼요. 신호가 현시되면 신호가 켜지는 그 자체를 확인하고 난 뒤에도 주의하면서 가야 되는데 추측하고 운행해서는 안 되겠죠. 말이 안 되는 것, 틀린 것, 이 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3항 자신의 신호가 바뀌는 순간 주의를 살피는 주행한다. 맞는 얘기예요. 4항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행하는 것이죠.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자동차가 작은 도로에서 가는 자동차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59번째 문제는 이 항이 결과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틀린 것 곤란해서 이 항으로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0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커브 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이 아닌 것은, 커브길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항상 뒤따르겠죠. 1항 과속위한 사고 위험이 적은가요? 과속위한 사고이 많습니다. 2항 도로 주행 후 이탈 위험성이 항상 있어요. 과속하면요, 커브길에서. 3항 시야의 불량으로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4항 커브 도로상 중앙선 침범 사고의 위험이 있다. 맞는 얘기죠. 따라서 과속위한 사고 위험이 많은데 적다고 했으니까 정답으로 골라내려면 1항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4강좌는요, 제가 만들어 있는 책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뒤편에 모의고사 2편을 보시면 되겠어요. 2편을 둘로 나눴어요. 4강좌에서는 모의고사 2편의 1번부터 30번까지. 오늘 공부하신 것은요, 모의고사 2편의 31번부터 6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6강좌는요, 모의고사 3편의 앞쪽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가지고 상세하게 또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한 방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로하지 않으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면서 공부하시고 한 방에 합격하시기를 또 한 번 기원드립니다. 다음 편 제6강좌에서 모의고사 3편의 앞부분 1편을 가지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해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